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김상수 시사문화평론가님 자리하였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평론가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근데 태풍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이렇게 싱숭생숭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비 피해가 좀 없었기를 바라면서요. 네. 오늘 생생법률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저와 함께 해시태그로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소환, 발언, 아역 배우까지 이 해시태그만 봐서는 어떤 이야기들일지 좀 궁금한데요. 법률 이슈 토크 좀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 이슈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소환입니다. 사법 리스크로 요동치는 전국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 소환과 민주당의 맞불 대응으로 정말 정기국회가 개원한 지 며칠 만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에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면서 과연 오늘 검찰 출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주목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출석을 안 한 거죠.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에 불출석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서면 조사로도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봤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 서면으로 그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내용 확인이 가능한 그런 사안이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찰에서도 애초부터 출석을 해라라고 요구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서면으로 작성하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들이 도착하는 것이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출석을 갖다 하시라, 서면으로 내지 않으실 거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그 밤늦게까지 진행됐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그런 청문회에서 그 상황은 명확하게 언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출석을 해서 그 절차상의 완료를 빨리 짓고 싶어서 요구를 했던 것이지 그 외에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이 별다른 그런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말꼬투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론가님, 그럼 일단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다시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한번 짚고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가 백현동 관련한 얘기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성남에 식품연구원 부지가 있었죠. 총 5개의 공기업의 이전 부지를 두고 국토부가 조속 매각을 위해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용도 변경을 계속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를, 거기를 아파트를 짓게 되면 개발이익이 생기고 천정부지 땅값은 치솟겠지만 그걸로 성남시의 실질적인 다양한 혜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 집값 오른다고 해서 집값 오른 세금 지방에서 가져가는 거는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전부 다 이제 국가의 세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기업을 유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을 유치하면 거기에 일자리도 생기지, 기업에서 여러 가지 소득을 내게 되면 그 세금들이 지자체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2014년 말까지 정부의 매각 시한을 뒀기 때문에 국토부가 성남시를 계속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남시장의 입장에서는 협박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였던 건데요. 언론에서도 이 직무유기 압박을 취재했고,
기자의 취재 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고요. 심지어 이 사안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국토부를. 그래서 두 사람을 징계 요청을 내렸어요. 국토부 직원을. 그건 압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들여다봤는데 그게 다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주장해서 협박을 느꼈다라고 한 건데 협박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건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대장동 관련해서요. 그렇죠. 대장동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LH 공공개발을 막아서 민간개발의 길을 열었고 또 이재명 당시 시장이 다시 공공개발을 시도하니까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이 공공개발을 포기하게끔 강력한 압박을 넣었고요. 당시에 그때 당시엔 새누리당이었겠지만 당시에 어떤 도지사도 경기도지사도 그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공공개발을 할 수가 있었지만 그것을 막았죠. 심지어는 국채를 갖다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과 같이 관이 개발하는 그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허위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지난해 국감에서 다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고 김 처장 관련해 가지고 이 김 처장에 대해서 자기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김모 처장에 대한 기억이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실무팀장이라고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려웠던 것도 역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기소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완료를 이유로 출석을 해라. 그리고 또 이게 참 미묘한 건데요. 출석이라는 용어와 소환이라는 용어가 조금 쓰는 데가 다르잖아요. 법원에서는 만약에 증인을 갖다가 필요하면 참고인이나 증인 같은 경우는 출석 요구하죠. 소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검찰에서는 이제 수사를 받기 위해서 진술을 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환하면 마치 뭔가 죄가 있는 사람을 불러내오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용어를 갖고도 막 양쪽에 신경전을 벌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늘 오면서 또 속보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경기도를 압수수색했다는 거예요. 경기도와 이 성남시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면 그런 자료가 거기 있을까 참 의구심을 품고 있는 그런 누리꾼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검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좀 확인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편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맞불을 놓았어요. 이건 맞불 성격에 강한 대응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거 냉정하게 따지면 두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해야 돼요. 자, 일단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정도면은 다들 대통령은 임기 중에 소추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 잘못을 가지고 임기 중에는 법원으로 간다거나 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고소고발을 한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이 잘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혐의인가? 이 혐의는 과연 그 법의 위반을 논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인데 누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냐? 아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예요. 아내의 그럼 어떤 잘못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됐냐면 뉴스타파라고 하는 매체에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데를 꼼꼼히 가서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5월 27일 날 그것도 도이치모터스의 회장인 권오수의 변호인이 녹취록 3개를 들고 나옵니다. 그 재판에서 그걸 다 들려주고
재판의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첫 번째 녹취록은 그 1월 12일 2010년 1월 12일에 이제 녹음이 된 녹취록입니다. 2010년 1월 12일이 왜 중요하냐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각종 토론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우리 아내는 1월 13일서부터 이모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그런 그 능력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위임을 당했겠다, 통장을. 그런데 5월 달에 보니까 뭐 10여 가지를 같이 했는데 돈이 남는 게 없다, 오히려 손해를 봤다. 그래서 절연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1월 12일 날 이미 그 이모라고 하는 주식 사기에 동참했던 선수가 아닌 신한증권의 직원에게 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녹취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그때 그 본인의 의지로 그 주식을 샀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도이치모터스는 사실 잡주여서 많이 그렇게 거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 거래량이 한 5만 건 정도면 그래 거래량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주식인데 그날만 40만 건 가까이 됐는데 그 중에서 15만 건을 이 혼자서 샀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 이거는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그날 15만 건을 51차례에 걸쳐서 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본인의 의지로. 그 다음에 1월 13일 날 또 매매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화 왔어요? 라고 하는 걸 물어봅니다. 그럼 누군가가 이들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지금 사라라고 하는 언지를 줬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모라고 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재판정에서 또 다퉈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녹취록은 6월 달에 녹취가 된 거예요. 네. 5월에 절연을 했다는데 6월 달에 녹취하면서 그 선수 이모 씨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과 나 이외에는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런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때 당시의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특히나 TV 토론 때 나와서도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여러 언론 인터뷰에도 이런 얘기를 했고 이 여차의 그런 반복적으로 이 얘기는 주장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허위사실 공표 얘기해봤자 뭐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이후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죄를 따져 물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의미한 그런 정치적인 소추다, 정치적인 고발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그런 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평론가님, 요즘 문자 메시지 취재진들한테 사진 찍혀가지고 곤욕 치르는 경우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보좌관에게 받은 검찰 출석 메시지가 취재진을 통해 사진으로 이제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되고 있는데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확인이 됐어요.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주도면밀한 사람이라서 이 폰에다가 다 그 필름을 붙여놓거든요. 오, 네. 그 필름은 옆으로 15도 정도만 돌아가도 안이 안 안 보이는, 보이는 네. 필름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자는 기자한테 상을 줘야 되는데요. 바로 뒤에서 뒤통수 뒤에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정면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보는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한때는 일부러 그 필름을 제거하고 보여줬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진을 갖다가 면밀하게 보니까 필름이 붙어 있다는 게 네.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전쟁이란 말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실제로 지금 현재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부당한 정치적인 이벤트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일단 이재명 그 대표를 당대표가 된 지 뭐 일주일 만에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세울 수가 있잖아요. 출석을 시키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대서특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사진을 갖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일종의 포토라인, 그 이후에 기소, 뭐 이런 걸로 가기 위한 일종의 함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 전쟁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민주당 내에는 민주당의 의원들을 네. 단합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네.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만장일치로 검찰에 출석하지 말라고. 오. 국회의원들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당신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 어쩌다 그러면서 싸웠는데
박용진 의원도 기자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실제로 이렇게 노출시키고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한 것이 당내 통합에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을 결집시켰다. 평론가님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내에서도 특히 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그런 의원들도 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경향된 반응을 보였고 뭐 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출석은 하지 말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지금 출석 요구를 한 것이 9월 9일 날 끝나거든요. 9월 9일 날 끝나면은 미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다 좋은 시간을 놔두고 지금 이제 와서 갑자기 이제 특히나 소환 통보한 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출석이 오늘 10시 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검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메가톤급의 논문 부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날 아침에 이재명 대표를 출석 요구를 해서 포토라인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뉴스가 그걸로 다 덮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9월 6일을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어쨌든 오늘 이 9월 6일이라고 하는 날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어요. 사실 10시 반서부터 제가 기자회견도 다 보면서 이 준비를 하다가 그걸 보면서 나왔는데 굉장히 참 의미심장한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그런 예정입니다. 한지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치 보복이다 이런 민주당 쪽의 입장에 대해서 강하게 또 역시 비판을 하면서요. 떳떳하면 수사 받으면 되지 않냐. 예. 뭐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이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김건희 여사 떳떳하면은 출석을 하면 되잖아요. 출석 안 하고 서면으로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안의 비중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 털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같이 털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실들이 확인이 됐던 것인데 그런데 또 방탄조끼를 내놔라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과연 얼마만큼의 그런 의미가 있을지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계속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사를 받아라,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역시 이재명 대표의 소환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뭐라고 언급을 했나요, 변호사님? 네, 이건 전쟁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이렇게 참석하기 앞서 가지고 기자들을 갖다가 또 일부러 찾으셔가지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 했어요. 네. 지금 허위사실 공포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일반적으로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허위사실 공포 혐의를 받는 그런 피의자들이 다 출석해서 조사받았는가 했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사실은 모든 것들을 갖다 다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 본인은 원칙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면 또 다시 나오는 얘기가 김건희 여사는 왜 출석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나랑 카톡을 할 사이로 가까운 사람한테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그리고 야당의 대표한테는 출석을 해야만 한다 그러고 이게 범죄 수사의 기본이다라고 얘기하고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또 그게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얘기할지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출근길 문답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재명 소환에 대한 질문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언급을 하셨나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고 그리고 지금 요즘에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신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풀어나갔는데요. 네. 사실 형사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하는 건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자기 아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나서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또 입장을 냈어요. 글쎄요. 이래서 대통령실 안에서도 제2부속실 그러니까
아내와 관련돼 있는 것들 따로 처리하는 부속실을 떼어놓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마치 대통령이 직접 그런 걸 지시한 것처럼 읽혀지는 오해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언제쯤 고쳐지게 될지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요. 용도 변경은 국토부가 협박해서 불가피하게 응한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잖아요. 예. 최근 이재명 대표가 2014년도 이제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죠. 이 당시 국토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 사업의 용도 변경이 성남시 의무가 아니라고 설명한 문건이 공개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의 박정화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성남시 주거환경과에 종전부동산 용도 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의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국토부가 해당 공문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그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혁신도시 건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인지 묻는 성남시 질의에 네. 대해서 그거에 따른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료를 또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실이 그걸 갖다 밝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그 얘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 박정화 의원이 이 성남시에 의무가 없다는 이런 설명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백현동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해명이 공개된 그 문서 내용과 배치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배치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국토부에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배치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공문서에 누가 협박을 합니까? 협박할 수 있나요? 공문서 내리면서?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질의응답이 오갈 때 그것을 성남시가 반드시 따라야 될 내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정화 의원 같은 경우는 봐라 협박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주장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관계자들은 이 문건은 오히려 국토부가 반드시 지자체가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안을 계속 압박을 한 거네 라는 그 증거로 또 오히려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건이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괜히 구설수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전직 그 성남시 공무원이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하며 협박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내용은 뭐 사실과 다르다 이런 진술도 나오긴 했잖아요. 예, 그 진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 성남시 직원이 한 언론사의 취재를 따르면 참고인 신분으로 그 수원지검의 성남지청에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14년 6월까지 성남시 주거환경과에서 용도 변경 등 백현동의 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인데 그 실무자가 실제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압박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국토부 요청은 협박이나 압박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이 발언을 부인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압박은 그 본인은 실무자잖아요, 실무자. 근데 그러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장이죠. 네. 그리고 시장이고 또 그 바로 밑에 그 이런 모든 인허가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그 국장이나 혹은 그것이 조금 더 위에 올라갔다면 특별히 뭐 부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압박을 받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무 담당자는 자기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압박받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역시 이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탄압인 것처럼 호도하려고 한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어요. 예, 진중권 교수는 이제는 전 동양대 교수가 아니라 광운대 교수가 되셨습니다. 아, 네. 예, 동양대보다도 훨씬 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직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교수가 되셨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CBS 라디오에서 박지용의 한판 승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사법적인 게임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과 증거에 따라서 기소하고 변호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전쟁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의 입장 또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중권 교수가 무슨 모든 걸 판결 내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판사도 아니고 그럴 만한 식견이 있는 분인지도 의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지금 이 사안의 워딩을 보면 내가 협박을 하고 느꼈다라는 얘기예요. 협박이라고 느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주관적인 영역 아닙니까? 팩트가 협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협박이라고 느꼈다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다른 또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주의 주장이나 혹은 정서적 표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주장이나 정서적 표현은 허위 사실 공표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얼마 전 민주당은 당원 개정안을 최종 의견하면서 이재명 의원 방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이제 방탄 국회를 넘어서 당원 개정까지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포인트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법치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이 원칙 아닙니까? 어떤 피의 사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3심을 거쳐서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무죄로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당원 80조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무조건 기소만 되면은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자리에서 그것도 당원들이 선출한 자리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당직자를 누가 뽑는 겁니까? 검찰이 뽑는 거잖아요. 검찰이 아무런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나 욕심 없이 정말 기계처럼 있는 사실만 가지고 기소를 한다라고 하면 다들 이해를 하겠지만 사실 지금 검찰의 잘못된 기소에 의해서 재심이 청구되거나 사실은 그것이 다시 무죄로 확인되거나 하는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분도 자기 스스로가 이 고발 사주라든가 혹은 또 특정한 그런 언론사에게 검언 유착을 하면서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음해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혹에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나서 그걸 풀었지 않습니까? 본인도 혐의를 받았을 때 바로 그 자리를 쫓겨나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나서 결정이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도 재판을 거쳐서 확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다 지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당원은 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정치 보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혹을 또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사안들 해결될 거라고 보시나요? 평론가님? 기본적으로는요. 그 서면으로 진술한 내용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출석에 대한 거부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명분이 있으려면은 이 사안들이 전부 불기소라든지 또 무죄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검찰이 지금 이걸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나오잖아요. 검찰은 기소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쟁점들이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결론이 나게 될지 생생법률 이슈에서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 이슈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해시태그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는 바로 발언입니다. 말할 때마다 후폭풍 이지선 작가 발언 논란인데요. 이번에는 또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첫 연찬회에서 강연에 나선 차유람 선수죠. 굉장히 유명 당 선수잖아요. 운동 선수의 남편 이지성 작가가 민주당을 향해 정치 생명을 끝내줘야 할 사람들이라고 공개 저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이 사실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보수 정당은 할아버지 이미지라 젊은 여성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면서 배현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김건희 여사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이거 저는 여기 언급되신 분들이 좀 날벼락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분들이 전부 다 불쾌하게 네. 반응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은 능력과 관계없이 여성을 외모로만 재단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 대한 폄훼로 이어진다.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요. 더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팔불출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솔직히 말하면은 뭐 우리 아내 예쁘지 않아요? 우리 아내 아내의 정말 칭찬하기 재원하네요? 위한 것이다라고 보기에 이제 네. 앞에 이걸 깐 거죠. 그렇게 칭찬하는 정도만 사용됐으면 좋은데 국민의힘이 꼰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꼰대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우리 능력 있는 아내다라고 얘기하는 논지를 이어간 거예요. 근데 그 꼰대를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이 여성의 외모라는 겁니다. 그것도 젊은 여성의 외모라는 거예요. 이 정도 발언을 아마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 연찬회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아마 정치 생명 끝났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가 생명도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국민의힘 쪽에서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그렇게 심각한 그런 문제까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당 지도부가 그 자리에서는요 박수치고 막 웃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오해될 만한 발언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지성 작가도 사과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 당에 좀 부족한 이미지를 보충해 주라. 당의 이미지를 좀 보충하자는 의미로 들었지만 이제 앞뒤를 자세히 보니 좀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입장을 결국 밝혔죠. 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공적인 자리에서 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한 이지성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죠. 친구들이 그랬대요. 왜 미녀 4인방에 못 끼냐고. 근데 이분도 발언을 애초에 모두에서 끌어내는 방식이 결국은 자기도 얼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참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똑떨어지게 정리를 해준 사람은 배현진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경원 의원과 배현진 의원이 굉장히 똑떨어지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당의 이미지를 바꾼다는 거, 바꾼다는 것은 이미지만을 바꾼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컨텐츠를 바꿔서 그 컨텐츠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이미지가 함께 바뀌게끔 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걸 위해서 연찬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전 당대표라고 해야 되는지 지금 당대표라고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법원은 당대표라고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법률방송이니까 법원의 입장을 따라서 이준석 당대표는 젊은 당원들을 대거 입당시켰죠. 그리고 소통을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통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쇼츠를 이용해가지고 대선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발빠르게 대응을 하네?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내용보다 약간 기술 쪽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그런 기술적인 측면들을 이미지로 전환시킨 모범 사례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젊고 이쁜 여자가 들어가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당 자체를 모독한 그런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은 뭐라고 반응했나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악스러운 발언이다. 성인지 감수성이 꼰대인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성을 이제 더 이상 외모나 이미지로만 그렇게 소모하려고 하는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법률방송도 아주 능력 있는 여성 변호사들이 앵커를 하시면서 방송을 잘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실력, 그 컨텐츠를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젊고 예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프로그램을 하면 무조건 오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철저히 잘못된 그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비판 여론이 강합니다. 예. 이제 그런 와중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그렇게 잘못한 거냐 이 발언이 좀 부둔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글쎄요, 이분이 참 예전에는 이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한때 특히 이 페미니즘적인 담론을 하는 그런 논객들한테 많이 공격을 당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허용을 하는 그런 성인지적 감수성이
결여돼 있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허용적인 그런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서민 교수가 얘기했던 것은 그 지목받은 사람들이 발끈하고 사과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게 본인들로서는 미모로만 소비되는 것이 불만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성의 미모에 대한 칭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해지는 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범주의 오류를 범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참 잘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주 싱싱하고 젊은 이미로 거듭나고 있다. 여기에 차유람 선수가 들어가면 더 거듭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렇게까지 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여성의 미모에 대한 칭찬 정도도 받아들였을 겁니다. 너희들은 꼰대야. 그래서 이 세 사람만으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구원자인 내 아내가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완전히. 그러니까 좀 우리 자연과학을 공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갖다 좀 펼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아쉬워했었던 그런 언급이 아닌가 봅니다. 논란 직후 결국 당사자라고도 볼 수 있죠. 이지성 작가의 아내인 차유람 선수가 이 남편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어요. 예, 이제 예. 본인이 사과를 하게 된 상황인 거죠. 본인이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비판이 쏟아지면 이 작가가 먼저 나서서 좀 진짜 확실하게 좀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페이스북에다가 농담으로 한 말 아니냐. 나는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면서 살 거다. 젊고 아름다운 이미지란 발 하나 놓고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은 실망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인 아내가 사과를 먼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지성 작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드리고, 해당 발언은 자기도 역시 동의할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작가가 다시 아내가 사과한 이후에 다시금 사과를 또 하면서 이제 문제들이 좀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SNS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좌파 우파를 운운하면서 뭐 조리돌림을 당했다는 걸 또 SNS에 올리셔가지고 또 그 글 자체로도 좀 홍역을 치르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한 게 나경원 의원이 좌파신가요? 아니, 윤희숙 의원이 좌파인가요? 예. 이런 식의 발언은 진짜 그냥 있는 사실을 그야말로 논리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본인이 인문학 그 작가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인문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과다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그 비판을 하는 사람은 좌우를 막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좀 지적드리고 싶네요. 이 논란과 또 다른 별개된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 최근 인테리어 공사 소음으로 인해서 이지성 작가가 이웃들과 소송을 벌인 사실도 알려졌어요.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이거 사진 보셨습니까? 아니요, 사진 못 봤어요. 이게 인테리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철거하고 다시 건축을 하시더군요. 보통 우리는 인테리어라고 하면 도배하고, 그리고 뭐 무슨 화장실에 변기 바꾸고 이 정도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 그냥 걷어내셨어요. 그래서 벽이나 뭐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정말 콘크리트만 보이게 그렇게 해놓고 다시 공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당연히 막 엄청날 수밖에 없겠죠. 이 상태면. 그리고 또 아파트 벽면에 균열이라든가 또 누수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서로가 맞서고 있습니다. 누수가 생긴 곳이 자기 라인이 아니고, 또 아파트 균열도 이 정도로 생겨서 균열이 생긴다면 그 아파트는 벌써 무너져야 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첨예하게 또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선 작가는 이제 동 대표가 오히려 거액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실언 논란에 사적인 소송까지 더해져 언론에 나오는 등 화제가 연일되고 있는데요. 이번 이슈에 대해 평론가님 의견 전해 듣고 이슈 토크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좀 대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또 딱 정리해 주시네요. 예, 뭐 자기가 지위가 더 높아지고 또 인기를 얻고 또 재산도 많아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커진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토크, 두 번째 이슈토크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진짜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할 만한 이야기인가 이런 좀 씁쓸함이 남는 것 같아요. 예. 요즘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민생, 경제 너무 어렵다, 여기 사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 너무너무 어려운 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율 날로 치솟고 있고요. 물가 잡힐 생각이 없어요. 맞습니다. 집값 뭐 떨어질 기미가 보인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참 일반 국민들이 열심히 저축해서는 서울에 집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뉴스들보다는 좀 나라 경제 회복됐다, 살기 좀 나아졌다 이런 소식들로 좀 채워지면 좋겠다는 생각해보네요. 세 번째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토크 주제는 바로 아역 배우입니다. 스타 자녀 꼬리표, 아역 스타 명과 암입니다. 평론가님, 스타 자녀, 뭐 아역 배우 하면 딱 떠오르는 뭐 아역 배우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뭐 박은빈 배우가. 그렇죠. 단연 정말 잘 자라준 아역 배우죠. 그렇죠. 그 박은빈 배우가 수다맨 옆에서 수다맨의 그 춤을 출 때는 저는 그때 그 TV를 보면서 즐겁게 아주 귀엽다라고 하면서 보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야, 그 박은빈 씨가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전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다니 그러면서 너무 뿌듯한 그런 시간을 갖다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미다리 예전에 우리 미다리. 네, 맞습니다. 이젠 다 성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면 적절하지 않겠지만 정말 요즘도 유튜브를 통해서 뭐 알고리즘으로 뜨더라고요. 어쩜 네. 이렇게 아역 배우가 연기를 참 이렇게 잘했을까 이런 김성은 씨 얘기 생각이 드는데 박찬민 전 아나운서의 딸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너무 귀여웠잖아요. 붕어빵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네. 아역 배우 박미나 양이 벌써 15살인데 정말 대단한 건 사격 국가대표로 태극마크를 달았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지난 7일 인스타그램에 태극마크 청소년 대표 합숙훈련 시작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짧은 글을 올린 다음에 거울 앞에서 찍은 사진을 박민아 씨가 공개를 한 건데 진짜 완전히 좀 늠름한 우리 네. 태극 전사가 돼 있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실력도 지금 출중합니다. 진짜 잘 자랐다. 잘 컸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지금 2022년 사격 청소년 대표팀 합숙 훈련을 하면서 현수막 앞에서 취한 그 포즈 사진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박민아 씨가 출전한 종목이 10m 공기소총입니다. 0.5mm 표적을 조준해 가지고 쏴야 되는데 본선에서 모두 60발을 쏘게 되죠. 이를 모두 만점에 꽂아 명중하면 654점이 되는데 박민아 씨가 지금 몇 점인 줄 아십니까? 625점. 와, 대단합니다. 이게 진짜 사격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순간의 숨이 그럼요. 살짝 흐트러져도 그렇죠. 그 만점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진짜 명실상부한 대표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대회 타이 기록 올해 본인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국가대표 자격을 썼는데 우리 박민아 씨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 전 SBS 박찬민 아나운서죠. 박찬민 아나운서의 그 딸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 더 이렇게 책을 쓴다거나 뭐 이런 영화나 이런 쪽에 나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될 줄 알았는데 그 꿈도 아예 버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어떻게 활약할지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대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기 활동도 병행을 하고 있어요. 곧 있으면 새 영화가 개봉한다고요. 정말 그럼요. 팔방미인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박민아 씨는 이런 쪽으로 나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배우가 이제 꿈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결국 합숙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피겨 스케이팅의 정말 불세출의 남자 피겨 영웅이 차준환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분도 아역 배우 출신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변발을 한 그 유명한 아역 탤런트의 사진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차준환 씨라는 걸 몰랐어요. 그 차준환이 피겨를 배운 사연도요. 배우가 되고 싶어서 풍부한 예술혼을 불태우기 위한 그런 맥락이군요. 그렇죠. 배우가 되려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는 스케이팅, 그다음에 승마, 그다음에 펜싱 요 세 가지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도 듣고 이제 부모도 그런 걸 알고 스케이팅을 가르친 건데 스케이팅에 푹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피겨 스케이터가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배우의 꿈보다는 이제 피겨 스케이터로서 또 후진 양성이나 뭐 이런 쪽으로 더 꿈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박민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사격도 열심히 하고 사격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나이 들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대표적인.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사격 선수 중에서 탤런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나이 60 넘어 그 가까이까지 현역 대표 선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사격 선수로서도 그리고 또 배우로서도 정말 소정의 그런 성과들을 꼭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이 앞두고 있잖아요. 예. 추석하면은 뭐 가족들과의 만남, 뭐 한 해의 어떤 곡식의 수확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영화계를 빼놓을 수 없어요. 공조2 인터내셔널이 지금 이제 추석 개봉 대목을 앞두고 지금 굉장히 흥행몰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극장 3사 예매 사이트 1위 석권하고 있는데 좀 기대를 한번 갖고 있죠. 그렇죠. 이 공조2 원래 공조 원서부터 상당히 사랑을 받았던 그런 영화인데 두 번째 시리즈를 갖다 만들게 됐잖아요. 지금 일단 그 현빈 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 하나만 갖고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 공조 원소보다 훨씬 더 좀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이번에 FBI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 헤니가 FBI 형사 잭 역할을 맡고 있죠. 그리고 정말 감초 배우, 뭐 이분만 나오면은 배꼽을 잡아야 되는 그 유해진 씨가 역시 남한 형사로서 그 어리숙한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또 보여주고 있어서 이 세 사람의 눈부신 공조 플레이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올 그 추석에 645라고 하는 영화하고 이 영화가 이제 자웅을 겨룰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9월 28일에는 또 그 정직한 후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라미란 씨가 또 돌아옵니다. 이 라미란의 그 뻔뻔스러운 연기를 또 정직한 후보 2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캐스팅만으로도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 요즘 연예인이 자녀와 함께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잖아요. 예. 이렇게 인기를 얻으면서 뭐 부모보다 더 바빠지는 스타들의 2세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스타 자녀들은 꼬리표가 항상 달려요. 그렇죠. 부모가 누구다라고 하는 꼬리표가. 그래서 그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큰 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부모들 때문에 먼저 좀 쉽게 그 연예계의 문을 갖다 두드릴 수 있었다는 혜택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혜택들을 잘 감사하면서 또 겸손하게 자기의 그 커리어들을 갖다 쌓아 나가다 보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그 명배우들 중에 특히 이렇게 2세 배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2세 배우로서 좀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부모들의 재능을 물려받은 분들이 자기 그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심리적인 상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그 박민아 씨 같은 경우도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게 바로 그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였거든요. 네. 자기가 어렸을 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서 내가 나왔던 것들이 다 자기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더 뻗어나갈 수 있을 때 주저앉히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그런 상처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좋은 그런 좋은 그런 배우 그리고 좋은 선수로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나이의 활동이 정말 득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잘 다독이면서 활동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성수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데일리송 소개합니다. 오늘은 존박의 제자리로 마무리합니다. 아찔했던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종, 사망 소식에 마음이 아픈데 부디 끝까지 모두 무사하시길 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국회 역시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와 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생법률쇼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무뎌지는 상처들은 억지로 빼내가고 그래 우린 그렇게 돼버렸나 봐 나른해지는 우리 사이 We're fine 익숙하잖아 이 밤
곳으로 아무 목적 없는 setting 메마른 시간 If you're telling me that